It's okay. You can begin. It's okay. Okay, thank you. 네, 여러분 It's a 감사합니다. pleasure 이 to be 자리에 here 초청해 주셔서 today. 진심으로 My 감사합니다. name is Maria 저는 마리아 Elsinga. 엘싱아이고요. I'm a 주택제도 및 principal 거버넌스 housing 관련해서 consultant 델프트 공대에서 교수직을 at 맡고 Delft 있습니다. University. 그리고 And I'm 저는 also a member of the 예, advisory board of 주택협회의 Housing Association 자문위원회에서도 IJR, 직을 맡고 있습니다. the largest 네덜란드에서 social 주택을 housing 공급하는 provider in the 가장 큰 Netherlands. 조직입니다. 제가 Improvise 즉흥적으로 and tell you some 이 clear messages 유럽의 about 주택 housing policies in 정책과 Europe 네덜란드 사회 and about 주택에 관해서 social 몇 가지 housing in the 핵심 Netherlands.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we 저희가 look at housing 유럽의 policies 주택 in Europe, 정책을 it 들여다볼 is 때에는 important to realize 여러 that 가지 there 다른 are different 면들이 존재한다는 dimensions 것을 in 꼭 housing 유념하셔야 policies. 합니다. Here I show 네, the 여기 different 보시면 dimensions. 다른 면들이 있는데요. So 가구에게는 households, they experience 주택을 housing as a roof over their 거처나 head. It is a 안식처나 home. 투자처로 It is an 여기고 있습니다. investment. And when we 그리고 think about housing 저희가 policies 가구를 for 위해서도 households, but also 주택 for 정책이 policymakers, 필요하지만 정책 to 이반가들에게도 realize that 마찬가지로 housing 중요한데요. is 이는 토지 private land 정책이기도 policy, 하고 복지 it's a kind of 정책이기도 welfare, 하고 and housing is 또 also 경제 important 성장에도 economic 중요하기 growth. 때문입니다. Also, 그리고 there are different dimensions 국가 in the 경제에 national 있어서도 economy as a 중요합니다. nation. If we think 저희 about housing, 이 중앙 정부, 시장,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또 제3의 부문이 이 삼각형 중앙에 있는 이 부문도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가 소유가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아나 한국에서도 그런데요. 프라이버시, 스스로 뭔가를 소유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투자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자가 소유를 선호하고 중앙 정부도 정책을 통해서 자가 소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권자를 도와서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각제 자가 소유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더 기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일종의 복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의 자기 자본을 만들 수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 유럽의 몇몇의 주택 정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이 임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전반에 걸쳐서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가 소유의 패러독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유럽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가 소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전체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부국일수록 다른 투자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주택 자가 소유가 연금 개념으로 필수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회정책을 위한 예산이 가용하다고 할 경우에 많은 정부들이, 특히 부국의 많은 정부들은 임대주택 형식으로,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훨씬 더 부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국의 임대주택이 왜 더 많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부국에서는 이동을 자주 하는 가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회 투자자들의 균형이 또 맞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주택 정책에 대해서 또 유럽에서 어떻게 이들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모형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사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다른 이론 모형이 있습니다. 저희 안전 모형, 또 보편적인 모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통 보편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고 비영리주택입니다. 주택기구들이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볼빙 펀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이 발전을 보시면 몇몇 수치들, 그리고 이 리볼빙 펀드 쪽이 특히 네덜란드 사회주택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 사회주택 기구의 소득은 이 주택 판매,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신규 주택 건설이나 아니면 개보수, 레노베이션에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 의회 청문회가 네덜란드 사회주택에 관련해서 열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프로드 사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독립적인 주택협회에서 과오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회 모양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모형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가 첨가했으니 더 상세한 부분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회주택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덴마크에는 더 보편적인 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이 모형이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더 보편적인 모형일수록 도시 포용, 소셜 믹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질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네덜란드에서 그 프로드 사기건이 의회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 독립적인 주택기구들의 행위 때문이었는데요. 선이 명확하지 않았고 거버넌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자본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높았고 금리는 낮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회 청문회, 이런 모든 논의들을 진행한 결과 새로운 주택법을 2015년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사회주택은 저소득 가구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택 가격에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임차인에 대한 규제도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신규 법안 그리고 이 의회 청문회 결과가 두 가지 메시지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었지만 의회 청문회 이후에 더 폭넓은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회 모형이 네덜란드의 이런 사회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저소득 계층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사회주택 논의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의 역사 개요를 보시면 원래 민간 이니셔티브로 시작을 했었고요. 정부에도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이 신규 주택법과 관련해서 새롭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부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주택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서 좀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따라서 이런 보편적인 모형에서 벗어나지만 동시에 이 사회주택이 사회에게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또 현재 100만 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택을 저소득 계층에게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중산층도 또 동시에 늘어나고 있지만, 또 이 주택에서 에너지 전환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 고령화도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 네덜란드 사회에서 이런 모든 주택협회와 관련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럽 주택 정책을 보자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소유의 지배율이 높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북극에서는 더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종종 이런 사회나 공공의 임대 부문이 사람들의 주택 니즈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택의 굉장히 긴 역사를 거쳐왔고 많은 비난에 처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적절한 주택을 보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적인 친환경적인 주택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주택에 또 새로운 지원을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기술적인 이슈가 있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주의 공공주택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덴마크 사회주택연맹의 나탈리아 로카체스카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발표 역시 화상 연결을 통해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로카체스카 본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Good morning, everyone. Can you hear me? Yes, carry on. Okay, thank you. So,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to our kind hosts of today's 네, conference. 오늘 And also 이런 컨퍼런스 주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계 대표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영광입니다. 제 발제가 여러분들께 흥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정책 개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이 덴마크 사회주택에 관련해서 대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이 서울의 주택과 도시 이 자금 조달에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덴마크는 한밤중이라서 저의 아이들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직접 대면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덴마크 사회주택의 보편 모형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BL이라는 이 조직은 이 고용주의 또 협회이자 동시에 산업을 위한 협회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략적으로 약 500 정도의 이 사회주택 기구들을 대표하고 있고, 7,000개 정도의 가구라도 저희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런 덴마크의 사회주택 배경을 보시면 이 비영리 주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굉장히 높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이 복지 사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생애주계 그리고 소득 구분별로도 동일한 삶을 겪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엘싱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편 모델이 바로 저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주택 모델의 핵심은 이 사회 융합을 증가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더 평등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문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클라우스 에밀 호르만이라는 박사님께서 이 18세기 초반 중반 이때 인류학적인 노력을 이 코펜하겐 주거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의료협회, 콜레라에 대한 협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콜레라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따라서 지금 파리나 런던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인구가 밀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인구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료협회를 통해서 이런 박애주의적인 행동을 펼치시면서 노동자들이 이 조선소에서 각기 다른 이 덴마크 사회주택에 대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933년에 법제가 생겨났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몇 개 이제 주택들 보이실 텐데요. 오늘 이날에는 그 포테이토 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가구들입니다. 또 동시에 코펜하겐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주택은 아닙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처음에 시작은 그 배경 논리를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집을 갖게 되면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더 생산적인 인구를 만들고 더 행복한 노동 인구를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택은 이 복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 기구들은 정부로 하여금 부담 가능한 주택을 좋은 품질로 제공하도록 이제 의무가 지어졌습니다. 즉 시장은 주정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법제화하여 사회주택을 법제화하여서 이 주택 기구들이 덴마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모두를 위한 주택에 필요한 모두를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임대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각각의 삶의 적절한 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덜란드 주택 시장을 보시면 마리아 엘싱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셜 믹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요. 자가 보유도 있고 사회 주택은 전체 주택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면적을 보시면 특히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저희가 큰 이제 호황을 보았습니다. 이 주택 건설 호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1960년대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건설 쪽의 산업화요. 그래서 또 몇몇 주에 이런 규제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전 제작 조립하는 이 장비들이 생겨났고요. 이를 사회주택을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효율성과 혁신을 달성했고 이를 통해서 또 시공비, 전체 공사비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이 장인들이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직접 벽돌을 나르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립 제작을 해서 이 현장으로 가져와서 매우 빠르게 조립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조립 제작된 뭐 주방이나 이런 것들, 이게 덴마크가 이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 당시에 이게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 각기 부품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하나로 미리 사전에 조립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가격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레노베이션 쪽에서 저희가 비슷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에너지 레노베이션 쪽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해서 가격을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80만 덴마크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비용이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거의 이제 교외 쪽에 이뤄졌고 새로운 주거 지역은 신선한 공기도 즐길 수 있었고 조망도 좋았고 아이들은 이런 교통 차 걱정 없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제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주로 이사를 했었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이런 주택이 더욱더 이렇게 흔했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이 다양한 가구들이 섞여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주 면적이 상당히 오늘날보다 훨씬 더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택이나 이런 뭐 가구 자녀 가구를 위한 아니면은 노인들을 위한 뭐 요양원들을 위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 모형이지만 그 사회적 약자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 구간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덴마크 사회주택은 접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저소득 계층하고 중산층 이 소득 계층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다 또 섞어놔서 굉장히 건강한 또 이 소셜 믹스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 또 구간 분포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노령 인구가 더 많은데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또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1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1인 여성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또 미혼모 가구들도 많습니다. 즉 다른 곳보다 사회주택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복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주거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요. 고층 빌딩도 있고요. 교외도 있고 도시 내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시단위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예시가 사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이런 각각의 주택 유형을 보시면 각각의 그런 건축적인 특징, 즉 지금 현재 어떤 것이 행복한 좋은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회주택의 이 가구들은 약 80제곱미터, 80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좀 약간 낮은 평균입니다. 하지만 덴마크에는 또 일부 더 이렇게 1인당 전용 면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각 시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입니다. 이들은 또 관리 감독도 하지만 경제적인 이런 조사 수사도 함께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일부 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주택협회 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주택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처분권이 있는데요. 모든 집합주택의 20%를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인 목적으로 사회주택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짓고 있는 이 노령이나 장애인이나
이들을 위해서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은 100% 시정부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이제 한 75% 정도는 저희가 대기자 명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이 명부도 이제 주택협회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대기자 명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악한 이제 주택 외 구역들도 있고, 이제 교육이 수준이 낮고 취업 수준이 낮은 이런 곳에 만약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기자 명부의 맨 끝이 아니라 앞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이제 이런 주택 그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지금 3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입주자 민주협의체,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영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3가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덴마크 사회주택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입주자의 참여입니다. 모든 사회주택의 관리는 입주자 민주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주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000개 제가 각각에 있기 때문에 이 각각 7,000개 거주지에서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를 이제 입주자 대표를 보내게 되고요. 이들이 그러면 주택 기구를 위한 임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이제 이 기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까지 이제 의견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입주자들이 이 덴마크 사회주택 시스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인 법에 기반한 이 활동이고요. 네, 전체 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입주자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예를 들면 예산 결정에도 그렇고요. 또 서비스 종목에도 그렇고요.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들이 다 임대료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수성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활동, 뭐 반려동물, TV 채널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임대료로 사회주택에서 덴마크에서는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 임대료가 실제 운영 관리비와 맞먹습니다. 뭐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입주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본적으로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비용이 임대료에 반영이 된다면 다 투표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투기도 당연히 그래서 안 됩니다. 단기 수익을 꾀할 수 없고요.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덴마크 주택 기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임대료가 당연히 낮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저희 공공 펀딩을 통해서 보통 주택을 지게 되고, 이 시공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반영을 하지만 운영비는 반영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관련해서 약간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새로운 거주 지역의 재원 조달 방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재원 조달이 이 시장 조건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입주자들이 그 임대도 프리미엄을 약 2%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시정부에서 또 대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새로운 거주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는 또 기존의 또 사회주택의 대수성 관리, 레노베이션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50년 이상 저희가 계속해서 재원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규 지역이나 이런 장기 대수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장기적인 저희의 재무 모형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이 이런 부담 가능한 사회주택을 지원해서 이 입주자들이 처음에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모기지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이런 신규 거주지들, 신규 시공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기지론을 이제 은행에 다시 내고 나면, 금융기관에 내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임대료를 내리는 대신에 이 대출금을 갚는 만큼 그 임대료 수준은 유지를 하고 이제 그 모기지론을 내는데, 대출금을 내는데 썼던 돈을 이용해서 주 정부의 융자금을 또 상환하는 데 쓰게 됩니다. 이게 최초 공사비에 필요한 융자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전히 임대료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뭐 인플레이션, 물가 반영만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국가 내셔널 펀드에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 모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기는데요.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 국가건축재단 MBF를 이용해서 대형 그 레노베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가로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더 MBF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6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당을 초월해서 각 의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덴마크 사회주택 모형을 지지하고 있고요. 몇 가지 뭐 다른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폭넓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기구의 99%가 MBF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회주택 협회입니다. 이 부분이 저 MBF에서 하고 있는 투자 부문인데요. 네, 훼손된 것들 고치고 새 시공도 하고 현대화도 하고 외부 요소들도 담당을 하고 또 분석 필요할 때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현대화, 근대화입니다. 즉 5개 시설, 수선 이런 것들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자금을 아직까지는 시추 공사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이런 자금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로 저희 입주자들의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입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 레노베이션이나 근대화나 이런 주거구역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리적인 저희 이제 마스터 플랜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택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사회주택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오랫동안 이제 MBF에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이제는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한 군데 주거구역 이제 과거와 현재 사진인데요. 이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주택을 한 공간 내에 넣는 그 소셜 믹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젊은 인구,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또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도시 내에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경과 건축을 통해서 이런 사회 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마스터 플랜도 한 가지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항상 저희 이 사회적인 부분도 그런 사회적인 마스터 플랜도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이죠. 이제 이런 주택 기구들과 입주자들 그리고 이 자발적인 기구들 이런 사업계 분들 이런 분들 시정부 분들 이들이 다 그 중에서 주요 이제 행위자는 시정부하고 주택 기구가 될 텐데요. 또 저희 공공 이제 기관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고 융합적인 이런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 개발 활동들을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BF의 자금을 통해서 사회적인 마스터 플랜에도 지지를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정해진 목표 구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이제 안정, 웰빙, 그리고 범죄 예방, 조기 교육, 그리고 이런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MBF가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고용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높은 수준의 이 직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교육과 취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는 예방이 투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방은 비용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린 몇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저희 이걸 여기 보시면 즉 그런 평생 어떻게 좋은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마리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편 모형은 사회를 위한 일종의 좋은 투자이다. 또 보편적인 이런 모형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혜택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회주택 분야의 모든 혜택이 그러니까 사회주택 거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않은 사람들, 즉 전 사회 구성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소외계층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냥 일반 인구도 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두 인구 간의 임금이나 아니면 입원이나 아니면 병원 진료 상담 범죄 그리고 각기 다른 취업 이런 것들 수치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소외계층 1인당 약 200만 유로가 소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정상화시키면 아니면 이 주거지를 정상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런 물리적인 주택과 구역을 저희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충분한 이 자금을 조달해서 또 미래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주택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복원하고 재생하는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덴마크 사회주택의 그 기원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는 보건 위기, 콜레라 전염병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 주택 밀집 지역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전염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기후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도전 과제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 과제들, 제가 봤을 때 주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택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아주 긴밀한 협조를 각 분야 간에 이뤄내야 하며 공동의 큰 목표를 가지고 정계, 몸들도 모두 협업을 해야 되고 전인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때로는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사회가 조직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 부분도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주택 정책은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한 사회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지금 이런 정책, 비전, 그리고 이런 개발 단계 과정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택 부문이 사람의 인간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단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점점 더 동시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탈리아 로카체스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세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외 공공주택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노승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외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노승환입니다. 자, 오늘의 발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구분과 해외 공공임대주택 정책 동향 그리고 운영 사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이런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컨퍼런스 주제에 해당되는 GH 기본주택은 이쪽에서 나와 있는 보편적 모델이라고 하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유형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보편적 모델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선별적 모델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편적 모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편 전체 가구가 입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책 목표는 국민주거의 책임은 공공에 있고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의 문제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H 기본 주택이 지향하는 모델은 이 보편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반면에 선별적 모델, 표적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이 필요로 하는 가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 취약 계층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어떤 이러한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구제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사회적 분리를 초래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류 체계 하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대표적인 이러한 보편주의 국가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나라, 저기 왼쪽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을 꼽을 수가 있어요. 많은 문헌에서 분류법이 약간 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나라를 보편주의 국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다행히 앞에서도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사례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에 반면에 이 선별주의 표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많은 유럽 국가, 다른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자,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주의 모델을 따르니까 보편주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재고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달성을 하려면은 재고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맨 왼쪽에 거의 40% 가까이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 20% 가까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원칙에 입각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가차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윗칸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그 상위권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지금 언급했었던 보편주의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차가에서 차가 비율은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민간 임대차 보호 정책을 이러한 그 보편주의 국가들은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보호 정책이 초기 설정 임대료를 제한을 하는 정책이나 임대료 상승 상한을 제한을 하는 이런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공급자라고 하는 공급 주체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불빛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자,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영리개인, 기타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대부분 거의 그 90% 가까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을 하는 구조죠.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편주의 국가들, 네덜란드, 덴마크나 아니면은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도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발표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본부장님이 속해 있는 곳이죠. 논프라핏이라고 아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만약 해본다면 주택조합이나 주택연합 같은 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보편주의 국가 모델을 따르는 나라들은 이러한 그 비영리 민간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공공임대 주택을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자,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한테 주거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된 그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빈곤율이 낮고 양극화가 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평판이나 사회적 이미지 등이 나쁘지 않다는 어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재고 자체가 많다 보니까 민간 임대하고 이렇게 상호 견제 또는 보완을 해주는 어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운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에서 입주 자격이나 입주 우선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 그 표에서 맨 위에 있는 뭐 핀란드나 덴마크, 네덜란드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나라들은 입주 자격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보편주의의 어떤 단점으로는 정말 주거가 급한 이런 주거 취약 계층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풀어 나가는 것이 입주 우선권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기자 명부를 활용을 해서 선착순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리스트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퍼센테이지는 소득 수준이나 장애, 노인 같은 그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그 공급의 분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병행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선별적 모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입주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소득과 연동시키는 소득 연동, 그다음에 비용 연동, 그다음에 이제 시세 연동, 그다음에 이제 가치 연동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시세 연동형이란 건 소득 연동이라는 건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한다, 뭐 이런 방식이고요. 비용 연동은 말 그대로 건설 및 운영 비용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시세 연동은 그 주변 그 임대료 시세죠. 그래서 일정 비율 이하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이고요. 가치 연동은 주택의 품질, 생활 환경, 좀 입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연동시켜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을 하느냐, 나라마다 다양한 그 모델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 문헌에서 정리한 그 임대료 산정 방식을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비용 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덜란드는 시설 연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나라들의 임대료가 결정되는 요소를 따져보면은 덴마크가 비용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시설 연동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임차인의 소득 같은 것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우리가 뭐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그 보편적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 그리고 도시별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왼쪽에 보편적 모델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저희가 이제 시장 임대료 대비 공공 임대료 수준을 조사를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형성되는 게 60%에서 높게는 90% 정도 수준까지 시장 임대료 대비 공공 임대의 수준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선별적 이런 모델을 추구하는 국가들에서는 대략 한 40에서 50, 뭐 60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맨 아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의 그 임대료 수준이 민간 임대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양의 재고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보편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러한 그 정책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임대료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민간 임대료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대료가 공공임대가 이렇게 임대료가 민간 임대료만큼 높다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주거 취약계층은 어떻게 이것에서 보호를 할 것이냐, 자, 이것은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운영이 지속될 수 있게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측면인데요. 자, 여기서 뭐 제가 각 나라별로 상이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보편주의 모델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게 비영리 단체들이 이러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모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현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물리적 공급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성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녀주의나 일반주의 모델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GH 기본주택에서 얘기하는 것은 맨 아래에 있는 어떤 소득 제한이 없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이 보편주의 모델에 입각한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보편적 모델의 특징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빈곤율이 낮고 양극화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거의 그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 임대주택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호 견제와 보완의 역할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냐. 우선 임대료 측면에서 봤을 때 60에서 9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주거비를 보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우선 입주에 대한 보장을 주거 취약계층한테 해준다던가 뭐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국민적 인식의 기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차인 선정에 있어 위치 시설, 임차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공공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재원뿐만이 아니라 민간 재원이 일정 부분 차입이 되는 것이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부담 가능하며 그다음에 포용적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지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 왼쪽 세로축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로축에 있는 것은 이 양극화 정도,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한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양극화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왼쪽 윗부분, 즉 양극화가 적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파란색 존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자,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같은 이러한 보편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공공임대 주택도 양극화를 낮추는 어떤 이러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아래 빨간 영역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공공임대 주택이 없고 그다음에 사회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한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거비 완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설문조사 중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얼만큼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에 대해서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가 있습니다. 상위 국가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보편주의 국가들이죠.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국가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런 하위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1인당 주거복지 관련된 정부 지원액이 역시나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위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임대와 주거에 대한 지원이 어떤 그 국민들한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보편적 모델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정적인 이슈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유럽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러한 보편주의 국가들이 점점 자녀화의 현상으로 선별주의적인 모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재정 압박일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분상 형평성이 이제 얼마큼 있느냐 이제 이런 모델인데 이따가 토론자 그리고 앞에서도 덴마크 발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누구나 입주를 할 수 있지만 일정 포션 이상은 주거 취약층들한테 그것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의 질과 임대료가 이제 필수적인데요. 주거의 질이 다른 민간 임대에 비해서도 절대 뒤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강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수제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퀄리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편적 공공임대 정책 모델이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운영 및 공급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요. 전 계층을 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공공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민간 참여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및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예정보다 약간 수년되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에 참여하실 제1세션 종합토론의 좌장이신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상영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이상영입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국제적인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한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토론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발표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자녀적 모델에 가까운데 이럴 때 사실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고 그래서 전체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는 이런 사회인데 지금 발표한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체제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도 만약에 사회주택 내지는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 순서는 해외 전문가 두 분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세 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의 효율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해외 전문가분들한테 한 2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 보편주의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중간에 사실은 이제 포기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이런 보편주의를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했다, 국가가 분명히 역할을 했지만 비영리 조직이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특히 이 비영리 조직들이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형태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해외 전문가 두 분한테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바 위테만 네덜란드 대사관 부대사님부터 먼저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계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바 위테만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부대사입니다. 오늘 이 패널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의 협동 문화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기관과 중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구 또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 또 다른 이제 민간기구들이 모두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이런 민관 협력이 굉장히 네덜란드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주택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시장과 분야에서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이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의 그 역사와 문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네덜란드에는
이 덴마크도 모형에서 또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입주자들을 그래서 입주자 위원회를 열고 또 이런 입주자 기구를 만들고 또 여기에 시정부가 관여하고 또 이 지역사회 기구들이 또 관여하고 즉 이런 주택에 관련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기구들, 이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결정에 앞서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이런 문화도 네덜란드에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형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통역이 들리지 않아서 두 번째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비영리 단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 사회주택을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이런 부분은 정부나 공기업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민간에 있는 더구나 이제 비영리 조직이 이런 그 국가적인 뭐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주의적인 사회주택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적인 면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네덜란드에서도 그것이 한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식의 그런 조직이 이런 그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를 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택협회, 주택기구의 현상, 이런 주택 공급자들, 이런 것들, 이런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들, 이런 것들, 이런 현상이 185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 이제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도 드러났습니다. 마리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어떤 한 시점에 이런 기구들이 다른 활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예산을 잘 오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기 행위도 있었고요. 따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공공 업무, 이런 주택 기구에서 수행하는 공공 업무가 굉장히 명백하게 주택법에 규정을 시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이 규제들이 그래서 이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의 80%, 이 주택 기구의 80%는 저소득층에게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기타 소득,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득층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서 시스템에 반영이 되었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규제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또 특히 이 사회주택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주택 관련 법안이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 민간 기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 정부나 이 지자체의 정부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주택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 중공공, 그리고 민간 기관이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 센터장이신 피터 뱅스보 센터장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덴마크에서 이런 그 보편주의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이슈, 뭐 특히 아까 이제 코로나나 기후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토론에 참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발제자들이 뭐 유럽에서도 오셨고요. 마리아 엘싱아 교수님, 그리고 나탈리아 로카체스카 교수님, 이제 다 지금 아직까지 네, 접속해 계시고요. 지금 굉장히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이런 시장님 또 이런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고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주택 정책은 저희의 내재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회를 구성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른 한국과 같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이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단계는 더 많은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을지 새로운 방식을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워서 이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에서 보시면 이런 공공주택의 에너지 레노베이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 하에 이제 3,000개 학교들이 이제 개보수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런 그린 뉴딜은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시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과 사회 그리고 입주자들 그리고 자발적 기구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곳, 더 나은 삶, 더 나은 교육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라 사회주택에서 에너지 전환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주택을 통해서 더 부담 가능한 주택 모형을 제안하고 또 저희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 이제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겠습니다. 전기나 난방료도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 한국에서는 그 저희 공기질에 대한 대기질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고 에너지 배출도 줄어들면서 더 건강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사회주택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이런 곳도 여러 이제 모범 사례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사님께서 많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덴마크, 네덜란드에 직접 오셔서 저희가 어떻게 일을 성공시켰는지 체험해 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사회에게 혜택을 돌려주었고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즉 사회와 도시와 아파트를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가중시켰는지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폐기물 문제가 또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런 공사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매립지를 이용해서 또 저희는 또 에너지를 또 지금은 생산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회 주택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신기술을 또 도입하고 이런 순환 경제를 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즉 주택에 있어서 또 이런 일자리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많은 수익, 더 높은 교육, 더 큰 열망을 전국에 다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택은 역동적이고 포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그 레퍼런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누가 이를 주도할 수 있는가? 제가 제주도에서 어젯밤에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런 그 제주에 이런 기업들이 서로 도와서 상생하고 아주 역동적으로 식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한 협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 분야에서 이런 모델을 가져와서 저희가 차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해외 전문가분들 토론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국내 전문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편주의라는 것이 사실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저희가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 재고의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가질 예정인데 2025년까지 이것을 최소한 뭐 사례로 보면 20%는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주체를 우리가 이런 국가들이 보여줬던 비영리 조직,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주택에 대한 뭐 노력은 있지만 사실 그게 좀 퀘스천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공기업이나 이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편주의를 하기 위한 재고를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히 해외 사례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재정적으로 초기에 직접 건설비 지원은 있었지만 사실 현재는 거의 임대료에 의존해서 이 모델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도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현재 이전에 사회주택협회 이사도 하셨고 국토교통부의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최경호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호입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직장에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미 이제 이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또 그때는 제 정체성이
이 한국에서도 이 비영리 민간 조직이 사회주택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협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좋은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얼떨떨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좀 제가 아주 사심이 가득한 이 자리인 것이 우리 먼저 발표해 주신 마리아 엘싱하 교수님은 저 박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직도 논문을 제출을 못해서 아주 저 멀리 온라인에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또 우리 저 덴마크의 로카체스카 본부장님은 이 계신 곳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사회주택 협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는 이제 뭐 물량이 이제 상대할 수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주택협회 회원사들이 이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 한 3,000호쯤 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기본주택은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멋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또 우리 지사님의 추진력과 철학이 반영된 것 같고 앞으로 좀 많은 발전이 있고 한국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은 그냥 네덜란드에서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제가 발제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썼습니다. 그 뭐 19세기 유럽에서 보편 모델이 뭐 이렇게 자리 잡았던 배경에는 뭐 산업적 배경이 어떻고 도시적 배경이 어땠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공공 개입의 동기가 위생 문제나 전후 복구 혹은 또 1차 대전 후에는 기환 장병 제대한 군인들의 주택 마련 등의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좀 큰 어떤 사회 외적인 충격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그거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좀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될 충분한 이제 좀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당시에는 유럽에는 풀뿌리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어떤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부터 풀뿌리의 협동조합이나 뭐 한국말로 치면 사회적 개혁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은 이제 국가가 먼저 생기고 이제 우리의 향약이나 두레와 같았던 어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어떤 전통은 좀 끊겼다가 이제 다시 국가 주도 혹은 뭐 동시에 국가와 풀뿌리가 동시에 손을 맞잡고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쭉 썼습니다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대사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할 때 우리 국경일을 즈음해서 행사를 개최해서 코리아데이에 이제 많은 귀빈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또 특히 한국에 이제 그 6.25 때 오셨던 군인분들도 계셔서 그분들도 초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또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해서 이제 뭐 우리 대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조선도 반도체도 휴대폰도 이제 세계 1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참전하셨던 분들은 감개무량해 하시고 하셨는데요. 당시 이제 크로니넨 대학교 총장님이셨고 우리 명예 총영사였던 코페만 총장님이 이제 답사 비슷하게 딱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국의 발전을 축하한다. 근데 네덜란드도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아마 덴마크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만 네덜란드의 자랑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는 그 뭐 자동차나 뭐 조선소를 뭐 조선을 1등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계 1등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조선을 세계 1등을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아동의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이런 그거가 뭔가 이제 좀 순서가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에 대한 보편 복지가 물론 갈 길이 멀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정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뭐 혹은 최소한 뭐 출산율이라든가 자살률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률이나 그런 쪽에서 좀 이제 좀 한국이 새로운 좀 시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편 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경기도 기본주택의 고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공급자와 공급 체계와 배분 체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유럽의 앞서 사례들을 보면은 공급자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는데 임대료 체계라든가 배분 체계는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복잡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이 배분 체계는 좀 통합돼서 나가고 공급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을 예를 들어 보면은 대중교통의 요금 체계는 같지만 누가 타든 언제 타든 대중교통의 공급자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급식이랑 비교해봐도 급식 체계는 요금을 내는 체계는 같고 받는 음식은 그 요금에 따라 비슷하게 받지만 급식 회사는 다양한 민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주택은 LH나 GH나 SH 같이 공급자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주택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나는 어느 주택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다릅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나. 이거를 좀 고치는데 기본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주택만 보편복지 체제로 가는 어떤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여러 브랜드들을 통합하는 어떤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들께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분들을 뵙고 이제 육성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직접 좀 한번 시간 관계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Maria, very nice to meet you today. I agree to all the explanations about the home ownership paradox. I would like to add one aspect. As long as the result of economic growth is reflected in the price of land.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especially 토지 in the 문제와 urban 결부시켜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공주택을 점유하는 데에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자가 소유에 대한 실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체스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기자 명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형평적인 보조금 지급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임대 시스템에 있어서의 형평적인 임대료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있겠고 이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어떤 재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거 보조비 제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께서. 그래서 매우 반가운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유동화 중개 기관과 주택 장수명화의 필요성이 좀 연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같은 경우도 매입공사라든가 리츠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상의 문제는 좀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제 악성 부채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좀 그거는 이제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문제점 중에 이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도 택지 분양을 통해서 생긴 수입을 모두 이제 일종의 교차 보조 형식으로 이제 임대주택 재원으로 쓰는데 이게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든 주택 도시기금을 쓰든 아니면 별도의 또 새로운 기금을 창설하던 이 네덜란드나 덴마크 모델에 있었던 이 장기 대출 장기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의 사회주택에도 이제 20년짜리 이 대출 제도를 허그가 도입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주택도시기금은 이제 좀 단기 분양 사업에 대한 대출의 패러다임에 좀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임대료를 절감하는 게 어렵고
특히나 이제 그 토지 가격의 상승이 기대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든 20년 후에 분양 전환이든 그러지 않고 영속형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간 비영리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이분들이 그 자산을 담보로 이제 이 장기 저리 대출을 받는데 그 자산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국가의 직접 건설 보조금 등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경기도 기본주택이든 통합된 유형 통합된 공공주택이든 이 제대로 된 재원을 그리고 장기 저리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이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언젠가 분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 영속형 기본주택 혹은 영속형 공공주택, 영속형 사회주택을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서 지금 발표자분들 말씀은 마지막에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토론을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경석 입법조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일하고 있는 장경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공임대주택 또 사회주택 체계에 대한 좋은 발표를 듣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제 주거권을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역시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덜란드 사례 발표해 주신 마리아 교수님, 또 덴마크 사례 발표해 주신 나탈리아 국장님, 또 국제 비교 분석을 해주신 노성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네덜란드 델프트대 OTB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셨던 안드레 아우버한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판 달렌 박사님이 저술했던 네덜란드 그 하우징 어소시에이션 네덜란드 주택 정책에 관한 그런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사례에 대해서는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다시 얘기를 듣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고, 덴마크 사례는 제가 처음 사실은 자세히 듣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나탈리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편적 주거 제공이 사회 부문의 주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한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발표하신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198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8년도에 영구 임대주택, 퍼머넌트 렌탈 하우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주택을 공급하면서 약 30년 만에 우리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66만 호, 제로에서 166만 호의 어떤 성과를, 양적인 성과를 거둬냈고, 전체 대한민국의 주택 수가 1,812만 호 정도가 되는데 전체 주택의 9.2% 정도를 공공부문이 공급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자가율은 2019년도 기준으로 59.2% 정도 되는데요.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0%에서 9.2% 정도까지 됐으니까 아주 이제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현재 이제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공급하기 위한 조직 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약칭이 되고 있는 기관, 또 오늘 그 경기도의 GH,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제 SH, 서울 하우징,
이런 이제 공기업들이 있으면서 주택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급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상당히 있었지만은 정권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공공임대주택 추진하는 어떤 포커스가 초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들 입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입주 조건과 또 다양한 임대주택에 어떻게 입주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그런 논의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이 대단히 엄격해가지고 일정 기준 이하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한 가구들만 입주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에서 많이 다뤄진 바와 같이 잔여적 모델, 리지듀얼 모델로 발전시켜 오면서 이 다양한 계층과 또 인구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는 좀 사회 통합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게 마땅하지만 약간 정책적으로 이제 물량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임대주택이 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그런 상태에 좀 있고요. 또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간에 또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임대주택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어떤 그 외관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들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외관에 있어서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LH, SH, GH와 같은 이제 공공 부문의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 보조가 아주 충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만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어떤 특정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시세 대비 30% 또 뭐 5, 6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 관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어떤 주택 정책은 여전히 좀 보편적인 주거복지 모형보다는 좀 잔여적인 모델을 택함으로 인해서 큰 성과도 있었지만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잔여적 모델을 오늘 토론의 주제인 보편주의 모델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건전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임대료라는 것이 시세대로 임대료를 어떤 주택이든 이제 그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주자가 이 임대료를 다 내는 것이 되는 거고요. 시세보다 낮게 되면은 정부가 내든지 아니면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내든지, 그러니까 그 시세와 또 그 실제 부과되는 임대료 간의 차이를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액에 대한 보조 없이 임대주택 정책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네덜란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공공임대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임차료 보조, 렌트 서브시디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는 있지만 실제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소셜 하우징을 공급하는 주체들이 부과하는 임대료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인 소셜 하우징을 공급하는 이제 임대인이 부과하는 임대료와 임차인이 가구 소득을 통해서 이제 부과할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임대료 간의 어떤 차익만큼은 여전히 렌트 서브시디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회주택 모델로서 되게 이게 유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조금 발표해 주신 네덜란드 또 덴마크 사례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덜란드 사례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봤던 걸로는 1995년 주택 및 공간 계획 환경부 이제 정부의 중앙 부처인데 이 부처의 장관이었던 헤이르마라는 분이 그때 95년 당시에 주택협회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보조금 그리고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어떤 대출 상환금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 상쇄해서 브루터링이라는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공 부분에서 소셜 하우징에 대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문에서 보면은 90년대 이후로 사회주택 부문의 어떤 비중이 감소하는 걸 좀 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브루터링이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사회 부문의 조금 축소, 감소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준 건 아닌지. 그러니까 여전히 공적인 부문의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간을 이제 한참 넘기고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대학의 임재만 교수님께 최대한 시간을 잘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임재만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써오긴 했는데요.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토론 요지와 관계없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덜란드와 덴마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천당과 지옥과 같은 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담 가능성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OECD 보고서에서도 보면 금리 위기 이후에 유럽에서도 젊은 층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점들이 아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잔여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 잔여화가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의 잔여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이 제도가 단순히 제도의 잔여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잔여화의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 문제를 포함해서 이 잔여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개인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배제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 하나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바라보는, 주택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불로소득 문제를 어떻게 차단하고 환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집값과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로소득이 금융을 통해서 더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상당수가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재원 조달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뭐 장기 모기지 같은 걸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금융에 기댄 모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자산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의 차단 환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적당히 거주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야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현재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의 전부가 아닌 이상 민간임대주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또 안정시켜 나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우리가 기본주택을 얘기한다 할 때에도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논의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엘리사 교수님께서도 쓰셨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전세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세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주거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갭투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서 민간의 전세 시장을 어떻게 대체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주거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과 부담 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 특히 비영리 부문의 역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재정과 셀프 파이낸스라고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모델로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최대한 환수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요. 토론자분들께서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토론을 들으시면서 발표자분들이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 엘싱아 교수님께 간단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덜란드 모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그 재무 이슈나 아니면 임대료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임대료는 시장 가격 이하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충분히, 원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임대료가 시장 가격보다는 낮지만 뒤에 주택 기구에서 사용하는 비용 원가는 회복 가능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또 한국에서는 이 브루터링이라는 용어까지 알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제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 브루터링이라는 용어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것인데, 그 네덜란드의 주택협회가 이제 비영리 기구이고 그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외에 또 이제 소득
의존하는 그런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덜란드의 이런 사회주택 부문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순환 펀드라고 부르는 것에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저희 지금 대사관에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주택협회가 이 네덜란드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런 시민들과 함께 또 시정부와 함께 컨설팅을 하는 것이 이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로드 사기 관련해서 또 이런 의회 청문회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네덜란드 모델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도전 과제들로 인해서 주택협회가 이런 근린 지역의 품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에너지 중립적인 주택을 만들도록 하는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탈리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널 여러분들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지금 대기자 명부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기자 명부 명단이 굉장히 깁니다. 공공주택, 사회주택, 특히 도시의 경우에 더 그런데요. 이게 5대 도시에서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코펜하겐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신설했습니다. 2년 전에 신설해서 25%는 지자체에서 이 신축의 25%는 전부 사회주택이 돼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를 3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민간 시공업체들과도 컨설팅을 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저비용으로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덴마크의 사회주택을 또 보시면 저희는 이 상한제가 있는데요. 즉 평방미터당 가격 상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또 이런 식으로 토지 가격도 이런 택지 가격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이 덴마크가 굉장히 좀 긴 국가라서 이게 사실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따라서 이 주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이 외곽 지역에 가면 사실은 별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쪽은 오히려 이렇게 공실 때문에 오히려 다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심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이전에 굉장히 전인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들을 도시에서 좀 교외로 내보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도시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서 저 이제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도 또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점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 의료시설, 그리고 이런 직장의 좀 이동성, 이런 것들, 또 대학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형을 구축할 때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덴마크 사회주택은 전적으로 임대주택입니다. 저희 이제 동일한 임대료를 이제 동일한 유형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 접근을 해보시면 좀 다른 식의 또 임대료 수준을 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소득은 또 다른 데에서 이제 또 보조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보유 이제 이런 모형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문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거의 30분을 넘겼기 때문에 더
그 토론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유럽의 사회주택의 모범적인 사례, 보편주의의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보편주의적인 그 공공 사회주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후 세션에서는 이 기본주택과 관련된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표와 토론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발표자분들 또 토론자분들 또 여기 와 계신 여러 참여자분들 모두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GH 기본주택 컨퍼런스 제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예정보다 늦어진 1시 30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로 다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네이버 TV 라이브 경기로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제2세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